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이제 6.13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을 질타하고 또 경제 파탄 책임을 묻는 선거고 그런 실정을 바로잡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 파워토크의 주인공은 선거 승리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류석춘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시고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만큼 함께 나눌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서둘러 가볼까요? 유석춘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유석춘 부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유석춘 부위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시고 보수의 아이콘이시자 또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십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1기 혁신위원장을 지내셨고 이번에는 공관위 부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먼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수 진영의 연구자로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당에서 저를 이렇게 중용해서 요새 제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걱정이 많이 앞서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번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이걸 벌써 올해 초에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다들 민심이 돌아섰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을 겪으면 효통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국민들이 깨닫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변함이 없고 신기하게도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정치적인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고 일부 좌파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하듯이 국정농단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의 평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국민들과 혹은 또 지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닌 국정 실패 현상이 벌어졌고 그 부분 때문에 보수가 정말 괴멸당하는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다행히 당에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한국당이 야당이 되면서 새로운 그 지도자와 함께 체제를 정비하고 천천히 그렇지만 뚜벅뚜벅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20%대를 상회하는 이제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왔고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경상도 쪽에는 40%대까지 올라가 있고 해서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더 잘하면은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북핵 문제나 이제 외교 통상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직접 다가가서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 반응이 많고 특히 최근에는 그 미투 운동의 그 여파로 이상하게도 좌파 진영이 그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예컨대 충청도 민심은 지금 굉장히 그 안희정 지사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여당을 지지하던 민심이 갈대를 잃고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겹치면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그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수령이 또 마련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께서는 5월이 되면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어렵다지만 여러 가지 흐름적으로 봤을 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특히 그 외교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이 굉장한 성과로 지금 이제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는 이제 어필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필요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서 꼭 한 번씩 있어야 될 이벤트들이 이제 시간이 결정이 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로 핵 동결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핵 폐기로 가야 되는데 핵 폐기로 간다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핵 폐기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게 지금 그 객관적인 여러 평가들이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저희 한국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서 3월 들어서 발빠르게 6.13 지방선거 체제로 당 체제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17개 지방 시도당에서도 시도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관위 역할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골라서 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그 어떤 후보를 고르는 게 좋은지 평가하고 추천하는 역할이죠. 네. 중앙공관위하고 이 시도당의 공관위와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계적인 관계이긴 한데 중앙공관위는 우선 그 시도당,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 그러니까 경상북도다, 뭐 경기도다, 인천시다 하는 데의 광역 그 지자체 단체장을 추천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고 거기에 더해서 요번 그 공관위에서는 최고위원회하고도 교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인구 100만 이상인 그 지자체 선거의 파급력이 크죠. 인구 100만이면은 조그만 도시는 뭐 20만 이런데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는 관련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시도당에 맡기지 말고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자 하는 말씀을 지금 이미 대표가 지방에 다니면서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거에 필요해서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는데 그 영입한 인재들이 출전할 지역에 관해서는 공관위에서 최소한의 평가를 해서 적절한 인재면은 빨리빨리 투입하자. 그러니까 막 과거에는 경선이라는 절차에 매달려서 너무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경선을 잘 했냐 못했냐 100%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거에 매달려서 본선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의 후유증으로 그 경선 결과 좀 패했다는 사람들 혹은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경선이 끝나면 이제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거나 다른 데에 가버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본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선을 하고 필요하면은 전략 공천도 하고 하는 그 판단을 하는 데가 공관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심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달 초에 6대 공천 기준을 발표하셨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당 정체성, 즉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이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요새 저희 당에서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이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이런저런 그 미투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제 도덕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도덕성이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당이랑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분들이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자기 영역에서 최소한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니까 지역 그 유권자들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게 뭐 당선 가능성하고 바로 연결되긴 한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기준인 그 후보자가 그 지역 사회나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공헌을 했느냐 예컨대 뭐 강도가 들었는데 맨손으로 그 강도를 때려잡았다 의인 의인 그런 일을 한 분들을 이제 예를 들을 수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막 지하철에 빠지는 사람을 구한 경우 뭐 그런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에서 의협심을 발휘해서 다른 시민들을 구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가점을 주기도 당연히 뭐 국가 유공자 뭐 이런 분들한테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강도가 들어서 꼭 맨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맨손으로 잡으면 더 감동이 커지는 거죠.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역 유권자 신뢰도나 사회 기여도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회 기여도 의인 받으신 분들은 될 거고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여론조사는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이런 문제 굉장히 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을 당무감사할 때 당무감사위원들이 찾아갔었습니다. 예컨대 그 지역에 뭐 미장원이나 목욕탕이나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당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그 심층 면접이라고 그럴까요?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데 또 논쟁이 되는데 그런 데는 그런 방식과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회나. 그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간접적인 평가를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 신뢰도,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이죠. 예. 그렇군요. 예, 사회 기여도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에서 확보된 명단도 있다고 하더군요. 의인 한 70여 분. 아마 사무총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챙기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길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그렇죠. 그렇군요. 가산점 제도도 궁금합니다. 현역한테 그 유리하게 마련인 게 바로 이제 선거 제도인데 이런 공천 룰을 보정해서 여성과 청년 신인들에게 기회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 하시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는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남자보다 여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을 아직 좀 못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더 주자라는 취지에서 여성에 주고 있고 또 기성세대랑 비해서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여성 아시다시피 청년의 기준이 45살이죠. 근데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바깥에서 들으면은 야, 청년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 그러지만 정당에서는 그 정도가 이제 청년의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정치 신인, 정치에 한 번도 발을 안 들여놨다가 이번에 내가 한번 사명감을 갖고 정치에 좀 투신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기득권 가진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리할 테니까 가산점을 좀 주자. 그래서 그런 각각의 카테고리가 20%의 가산점을 받는데 이제 겹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이고 청년이고 뭐 신인이고 60% 이제 그럴 수는 없어서 최대 30%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20%를 올려주고 겹치면은 3개가 겹쳐도 30%까지. 그 정도 인센티브는 뭐 아주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작다고 볼 수 없는 그래도 좀 그 상대적 약자로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발판이 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30%나 20%라는 게 20점을 먼저 얻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얻은 만약에 100표를 얻었다면 120표가 되는 거지. 뭐 처음에 100표라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를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얻은 것에 그 20%를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득표력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선을 하면은 이제 당원과 국민을 50% 비율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한 군데 모여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여러 전화 조사를 해서 이제 투표 결과 누구를 지지합니까를 물어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당원 중에서는 몇 프로를 받았고 국민 중에서는 몇 프로 받아서 합계 이 사람은 몇 프로 받았다 하는 최종 점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0%를 맞습니다. 가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선거에서 보면 그 20%가 큰 변화, 큰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에는 당직자를 또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당직자,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의 기본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들한테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외부에서 이렇게 수혈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당직자 출신들한테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좀 배려를 하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클린 공천단도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 클린 공천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 뭐 불미스러운 말썽 부리는 일,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당에서 무슨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뭐 선거를 하다 보면 투서 같은 게 들어오면 그 투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이런 걸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이 좀 깨끗해지게. 그게 중앙당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당에서 만들어지는 다 만들어지는 걸로. 예. 17개 그렇죠. 시도가 함께 클린 공천에 역점을 두는 걸로.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하고 이제 저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시 안에서도 공관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투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확인을 좀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공관위 부위원장으로서 그 이제 큰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조금 저희들 믿고 있고요. 관련된 질문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제1기 혁신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위원장이셨고요. 그 당시에 혼란과 진통이 많았는데 정말 묵묵하게 혁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시기가 5개월 동안인데 8차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백서도 내셨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보수주의 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하셨고 다음에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배턴을 물려받았는데 돌이켜 보실 때 가장 보람됐던 일, 좀 아쉬웠던 일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야, 한국당이 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명한 우파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맞지만 거기다가 극자를 붙이면은 이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극우잖아요. 좌파에서도 극좌 그러면 좌파적 가치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극좌라고 부르는데 저는 뭐 극좌 붙을 그 행동이나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만 그동안은 이제 우파 정당이 우파적 가치를 철저히 내화하고 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기보다 너무 쉽게 좌파와 타협하는 그래서 뭐 중도로 가야 된다는 필요할 땐 중도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중도로 좌파로 좌클릭을 자꾸 하는 그렇게 해서는 그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사람들의 우파 개혁을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우파 개혁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중도로 간 게 아니거든요. 우파적 노선, 부국 강병을 강조해서 영국이나 미국을 정말 세계 중심국가로 다시 만들어냈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이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혁신위원장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난이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제가 해야 될 일, 당에서 이거는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8차지만 항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렵사리 아마 지금은 당원 당규에 100%는 아니고 대부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100%가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 정도로 만족하고요. 지금은 당이 그래서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파적인 가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보수의 혁신은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셨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선 가족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수는 가족을 중시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시장 경제를 중요하고요. 국가 안보를 중시합니다. 이 세 가지. 더 이상 가정, 시장 경제, 국가. 국가 중에서도 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하죠. 안보. 예. 아, 예. 튼튼한 부국 강병. 예. 그다음에는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경제 활동. 부국이네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좌파들의 문제가 가족 가치를 항상 그 막스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랑 사유재산이라는 게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면서 이걸 다 떼어엎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좌파들 개혁을 가장 발목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하고도 갈등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파는 가족 가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제 그런 그 우파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 미투 운동이 저희 당 쪽으로 번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번지지 않는 게 아니냐. 안 번지는 게 안 아닌가. 번진다라고 예, 안 번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족을 좌파들은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때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좌파들이 저 동성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동성애를 하면 가족이 재생산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 말로는 뭐 입양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하네요. 기준에서는 좀 뭔가 찝찝한 모습들이거든요. 찝찝하다는 표현은 너무 공손한 표현 같습니다. 예.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성장의 그늘과 노동 착취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회학적 관점에서 반박을 하신 책입니다.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이 책이 왜 화제입니까? 네, 그 책이 사실 그동안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근데 이번 책같이 뜨거운 반응을 겪은 건 처음이고요. 지금 출판된 지가 한 달 정도, 2월 1일 날, 올해 2월 1일 날 나왔는데 지금 3세를 벌써요? 찍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가 요새 쓴 책이 그렇게 팔리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내용이 누가 사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아마 좌파들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을 제가 반박하는데 반박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증 자료를 가지고 다 반박을 해서 이 친구는 이 저자는 왜 이런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는 반대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편은 우리 편대로 그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시킨 것은 사실인데 노동자는 혹시 착취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책에서 정리한 것은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그 중화학공업화가 성립하려면은 뭐 대규모의 자금도 필요하고 뭐 기술, 온갖 그 산업 차원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인력이 쇠를 정밀하게 깎아서 예컨대 총알을 쏘면은 총열을 따라서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목표물에 정확히 가는 건 회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총열을 깎는 걸 그때는 손으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 손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돌면 열도 무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쇠가 휘고 녹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 총알이 정확하게 발사되는 총을 만드는 이게 이제 방해 산업이었는데 그 쇠를 깎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 숙련 노동자가 있어야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채용해서 방위산업공단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안 주고 막 일만 시키다가 피폐하게 만들었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일한 만큼 보상, 그럼요. 일한 거 이상의 보상을 받으면서 세월이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의 가장 전투적인 노조라고 불리는 현대차. 현대차가 사실 방위산업하고 바로 연결된 산업이거든요.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데 방위산업하고 바로 연결된 겁니다. 무슨 현대위아 이게 옛날에 기아기공이라는 방위산업 공장 이런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1970년대에 공고나 직업훈련원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기계를 가공하는 기술을 배워서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오늘날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길면은 30년, 40년을 일을 해서 지금 50대, 60대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억대 연봉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과정에 이제 처음에는 그 노조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좀 억제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87년 이후에는 노조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노조 가입률이 그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자기네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변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야 사람을 좀 이제 정리액을 잘라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고
손해를 보니까 인원 감축을 통해서 원가를 좀 조정해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다시 잘 되면은 고용을 할게 하는 협상을 할 때 노조가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원들은 절대 못 자른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노조원 아닌 사람들을 그럼 뽑자.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그 비정규직이 9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부터. 그래서 지금은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이 정규직과 노조를 못 만드는 아예 노조가 다른 정규직 노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비정규직 노조. 이 비정규직과의 차별이 지금은 노동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교육시킨 사람들이에요. 10대 후반인 그때의 젊은이들을 공고해서 직업훈련에서 교육시켜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1억이 넘는 노동자가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저는 자기들이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받은 게 있으면은 이제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받는 거에 3분의 1, 4분의 1 양보해서 비정규직한테 좀 자리를 해주고 소득도 좀 나눠주고 일자리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 노조의 어떤 그 귀족화? 그러고서 자기 자식들은 다시 그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그 이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회사랑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실증적으로 다 따져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지 책이 잘 팔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 70년대 중화학공업 부분의 노동자 말고 60년대 봉제산업 노동자 네. 전태일로 대표되는 네. 사람들이 전태일이나 전태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여공들은 그러나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태일 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분석하면서 평전에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에 전태일이 받은 월급 혹은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가 받았다는 월급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평전에서. 그걸 제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 변화를 따져봤더니 전태일은요, 만 6년 만에 15배 받아요, 임금을. 15배면 지금, 예컨대 지금 비정규직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6년 지나면은 3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태일 보고 착취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액수예요. 그리고 여공들, 그 청계천의 그 평화시장이나 뭐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여공들도 임금이 4년 만에 4배가 오르나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임금이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0% 초반대라고 해도 6년 만에 4배가 오릅니다. 그 여공들은. 6년 만에 4배가 오르면 지금 200만 원 사람이 6년 후에 800만 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착취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아갔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착취였으면 왜 그때 청계천 평화시장에 여공들을 하려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보따리 하나 들고 공장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잖아요. 구로공단이랑. 착취당한 사람이 나 더 착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착취면.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자기 동생 학비 대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용돈 생활비 보내드리고 했던 게 그 당시 여공들이에요. 그 여공들이 절대 본인들이 힘들었다는 거 동의합니다. 어렵게 일했고 힘들고 그리고 그때의 근로조건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나빴겠죠. 당연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일했고 국가는 기업은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게 된 게 우리 경제발전 과정이지 국가나 기업은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데 정부만 잘 살게 되고 기업만 잘 살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 좌파들 해석이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았다. 중산층으로 만들었다. 중산층으로 만들었다. 이게 답이군요. 지금 이 책만 갖고도 1시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예,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저도 이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화제의 신간을 구독해서 제가 하나 사고요.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아직 도착을 안 한 모양이네요. 의원실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렇군요. 네, 아마 예. 보좌관이 보고 제가 있을 겁니다. 정독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 문제로 네, 해서 한번, 더 하시죠. 꼭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 주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경욱의 파워 토크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유석춘 중앙당 공관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방선거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당력을 모아서 일로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유석춘 위원장님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관위 역할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골라서 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그 어떤 후보를 고르는 게 좋은지 평가하고 추천하는 역할이죠. 네. 중앙공관위하고 이 시도당의 공관위와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계적인 관계이긴 한데 중앙공관위는 우선 그 시도당,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 그러니까 경상북도다, 뭐 경기도다, 인천시다 하는 데의 광역 그 지자체 단체장을 추천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고, 거기에 더해서 요번 그 공관위에서는 최고위원회하고도 교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인구 100만 이상인 그 지자체, 선거의 파급력이 크죠. 인구 100만이면은 조그만 도시는 뭐 20만 이런데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는 관련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시도당에 맡기지 말고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자 하는 말씀을 지금 이미 대표가 지방에 다니면서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거에 필요해서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는데 그 영입한 인재들이 출전할 지역에 관해서는 공관위에서 최소한의 평가를 해서 적절한 인재면은 빨리빨리 투입하자. 그러니까 막 과거에는 경선이라는 절차에 매달려서 너무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경선을 잘 했냐 못했냐, 100%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거에 매달려서 본선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의 후유증으로 그 경선 결과 좀 패했다는 사람들 혹은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경선이 끝나면 이제 같은 편이 돼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거나 다른 데에 가버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본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선을 하고 필요하면은 전략 공천도 하고 하는 그 판단을 하는 데가 공관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심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달 초에 6대 공천 기준을 발표하셨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당 정체성, 즉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이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요새 저희 당에서.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이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이런저런 그 미투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제 도덕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도덕성이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당이랑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분들이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자기 영역에서 최소한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니까 지역 그 유권자들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게 뭐 당선 가능성하고 바로 연결되긴 한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기준인 그 후보자가 그 지역사회나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공헌을 했느냐. 예컨대 뭐 강도가 들은 불통이라고 다들 민심이 돌아섰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을 겪으면 효통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국민들이 깨닫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변함이 없고, 신기하게도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정치적인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고, 일부 좌파 뭐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하듯이 국정농단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의 평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국민들과 혹은 또 지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닌 국정 실패 현상이 벌어졌고, 그 부분 때문에 보수가 정말 괴멸당하는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다행히 당에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한국당이 야당이 되면서 새로운 그 지도자와 함께 체제를 정비하고
천천히 그렇지만 뚜벅뚜벅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20%대를 상회하는 이제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왔고,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경상도 쪽에는 뭐 40%대까지 올라가 있고 해서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더 잘하면은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북핵 문제나 이제 뭐 외교 통상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직접 다가가서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 반응이 많고, 특히 최근에는 그 미투 운동의 그 여파로 이상하게도 좌파 진영이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이제 6.13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을 질타하고 또 경제 파탄 책임을 묻는 선거고, 그런 실정을 바로잡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 파워토크의 주인공은 선거 승리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류석춘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시고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만큼 함께 나눌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서둘러 가볼까요? 유석춘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유석춘 부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유석춘 부위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시고 보수의 아이콘이시자 또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십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1기 혁신위원장을 지내셨고 이번에는 공관위 부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먼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수 진영의 연구자로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당에서 저를 이렇게 중용해서 요새 제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걱정이 많이 앞서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번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이걸 벌써 올해 초에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예컨대 충청도 민심은 지금 굉장히 그 안희정 지사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여당을 지지하던 민심이 갈대를 잃고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겹치면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그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수령이 또 마련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께서는 5월이 되면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어렵다지만 여러 가지 흐름적으로 봤을 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특히 그 외교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이 굉장한 성과로 지금 이제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는 이제 어필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필요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서 꼭 한 번씩 있어야 될 이벤트들이 이제 시간이 결정이 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로, 핵 동결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핵 폐기로 가야 되는데, 핵 폐기로 간다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핵 폐기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게 지금 그 객관적인 여러 평가들이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저희 한국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서 3월 들어서 발빠르게 6.13 지방선거 체제로 당 체제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17개 지방 시도당에서도 시도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